이렇게 찬란하게 번영했던 비엔나는 19세기 들어서 큰 위기를 또 한 번 마주합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침공했어요. 유럽은 속수무책으로 점령당했고 신성로마 제국은 와해되고 결국 해체됩니다. 비엔나 역시 나폴레옹에게 점령되는 굴욕을 겪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비엔나 황실에 그런 큰 굴욕을 선사한 다음에 또 일종의 화친 전략으로 합스부르크 공주와 결혼을 해서 또 사돈관계를 맺기도 해요. 그때 결혼식이 열렸던 장소가 아우구스티너 교회, 호프부르크에 속하는 왕실 교회입니다. 왕실의 중요한 결혼식은 항상 여기서 열렸어요. 마리아 테레지아도 여기서 결혼을 했고 또 CC 엘리자베트 황후도 여기서 결혼식을 올렸었습니다. 비엔나에 나폴레옹과 관련된 일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비엔나를 점령한 다음에 이제 러시아 원정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비엔나의 예술가에게 작품을 의뢰하고 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유명한 걸작 최후의 만찬을 모자이크로 만들라, 복제하라, 복제본을 만들라는 그런 의뢰였어요. 비용도 선불로 다 지급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점령한 다음에 다시 프랑스로 돌아갈 거니까 그때 비엔나 들려서 이제 이 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갈 그런 계획이었던 거죠. 하지만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하였죠. 패배하고 퇴각하면서 비엔나에 들려서 이 작품을 가지고 갈 틈이 당연히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미 비용도 다 지불을 해서 완성이 된 작품인데 주인이 찾으러 오지를 않아요. 그대로 비엔나에 남겨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비용도 지불된, 하지만 소유주가 없는 이 작품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비엔나의 미노리텐 교회에 걸어두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금도 미노리텐 교회에 들어가시면 한쪽 벽에 모자이크로 거대하게 재현된 최후의 만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 오리지널은 이탈리아에 있는 그 벽화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많이 훼손된 그 좀 상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복제본은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림의 어떤 그런 이 디테일들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미노리텐 교회는 평소에는 교회 내부를 좀 어둡게, 조명을 어둡게 해놓고 있다가 이 그림 앞쪽에 있는 이 통에 50센트를 넣으면, 동전을 넣으면 한 1분 정도 조명이 환하게 들어와요. 그런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에 의해 반강제로 신성로마 제국이 해체된 이후 이제 오스트리아는 독자적으로 생존을 해야 했죠. 그러니까 합스부르크는 남은 영지를 다 끌어모아서 오스트리아 제국을 출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없는 살림 박박 긁어 모아서 되게 궁색하게 뭔가를 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실상은 또 그것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탄생한 오스트리아 제국의 영토가 오늘날 기준으로 본다면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 이게 전부 다 포함되는 그런 대제국이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실은 기본적으로 피지배 민족의 문화를 존중했던 그런 왕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또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새롭게 재창조하기도 하였던 그런 열린 마인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질서를 수호하는 보수적인 나라이면서도 동시에 모든 문화를 존중하고 재창조하는 매우 진보한 글로벌 도시의 성격을 모두 가지게 되죠. 이런 비엔나의 특징은 음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비엔나 소세지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비엔나 소세지라고 하면 짧은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를 연상을 하시죠. 하지만 오리지널 비엔나 소세지는 이렇게 긴 소세지가 두 개가 한 쌍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비엔나 여행 중에 오리지널 비엔나 소세지를 먹고 싶다, 그런 메뉴판에서 이 비너 비어스텐 이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막상 비엔나 사람들은 비엔나 소세지를 즐겨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팔지 않는 레스토랑도 많이 있어요. 제 추측입니다만 이것은 비엔나 소세지가 비엔나 특산품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비엔나 소세지는 원래는 프랑크푸르트 거였어요. 프랑크푸르트의 소세지가 비엔나로 전해지면서 약간 변형된 것이 오늘날의 비엔나 소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프랑크 소세지와 비엔나 소세지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프랑크 소세지가 비엔나 소세지의 원조이고 둘은 거의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이 비엔나 소세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처럼 비엔나가 타 지역 음식 문화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을 했다 하는 것이고요. 즉, 우리 것이 우월하고 우리 것을 지켜야 하니까 다른 것은 배척하고 열등한 것으로 치부해서 거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엄연히 프랑크푸르트가 이것의 원조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비엔나 소세지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만큼 비엔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도시였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식 이야기를 시작한 김에 그러면 비엔나 소세지는 비엔나 사람들이 좀 잘 먹지는 않는다? 그럼 비엔나 사람들이 즐겨 먹는 향토 요리는 뭐가 있을까? 단연 슈니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슈니첼을 영어로 포크 커틀릿이라고 하고요. 이게 일본어로 전해질 때 일본 사람들은 커틀릿 발음이 안 되니까 가스레트 이제 이런 식으로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돼지 돈자를 붙였죠. 이게 한국에 전해지면서 돈가스가 되었습니다. 즉 슈니첼이 원조 돈가스인 셈이죠. 다만 슈니첼과 돈가스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돈가스는 튀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슈니첼은 지지는 요리예요. 그런 큰 차이점이 있고 슈니첼은 소스 없이 레몬즙 정도만 뿌려 먹는 게 일반적인 비엔나 스타일입니다. 또한 부유한 비엔나에서는 이런 슈니첼도 돼지고기가 아니라 소고기로 만들어 먹었으니 그것은 우리가 구분해서 비너 슈니첼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식당 메뉴판에 비너 슈니첼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거는 소고기로 만든 거예요. 가격도 좀 더 비싸요. 비너라는 말이 없으면은 그것은 돼지고기로 만든 것이고 가격도 좀 더 저렴합니다. 그런 비너가 붙지 않은 그런 돼지고기로 만든 슈니첼이 말하자면 원조 돈가스인 셈인 거죠. 비엔나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메뉴판에 비너 슈니첼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거는 소고기로 만든 거예요. 만약 돼지고기로 만들고서 비너 슈니첼이라고 적으면은 그것은 허위 표기입니다. 그건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 정도로 비너 슈니첼은 어떤 고유의 그런 음식으로서 인정을 받고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고 있습니다.